수억 년 삶을 이어온 숲속 생명들. 숲은 또 하나의 세상이다. 그들은 왕성한 생명력, 절제, 상생, 순환, 휴식 등 인간과는 전혀 다른 생존과 생존 패러다임을 만들어냈다. 숲의 방식에 주목하라. 그들이 전해주는 생존 메시지에 귀 기울인다면 자기 개발의 혁명적 패러다임을 얻을 것이다. 행복한 채굴림. 왜 나이가 들수록 숲은 황홀하고 인간은 항망해지는가? 이 책의 저자가 나이 40을 앞두고 조직과 결별하면서 자신에게 던진 물음이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숲에게 길을 묻다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국내 유명 금융회사와 이동통신회사에서 인사와 경영 전략을 담당했습니다. 그 후 벤처회사의 CEO로도 7년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불현듯 마흔의 길목에서 그는 도시의 삶과 CEO라는 명함을 버리고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자연에 들어가서 숲처럼 황홀하게 살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숲속에는 나무와 풀만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속에는 이름 없는 수많은 생명이 존재하고 그들이 사는 모습 안에 인간을 향한 무수한 은유가 존재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첫 책인 숲에게 길을 묻다는 숲을 스승으로 삼아 자연의 가르침과 기업과 자기 경영을 통해 얻은 경험을 결합해서 녹여낸 깊이 있는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숲의 생존 메시지가 가득합니다. 숲을 통해 얻은 저자의 삶의 지혜와 통찰이 담겨있는 책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 내면에 행복이 가득 울려 퍼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30대 중반에 나는 작은 벤처기업의 CEO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직전까지 근무하던 회사가 설립해준 모험기업이었습니다. 당시 한국 사회는 벤처붐이 뜨거웠습니다. IMF 시대의 그늘과 절망이 온 사회를 뒤덮었던 때입니다. 이 국가적 위기를 정부는 벤처기업이 불태우는 모험의 힘으로 돌파하고자 했습니다. 많은 자본과 기업이 벤처기업을 인큐베이팅하여 내보내던 시절입니다. 나는 그런 시대적 흐름으로부터 수혜를 받아 졸지의 사장 자리를 얻었습니다. 많은 지인들은 내게 희망의 길 위에 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는 죽으라고 일했습니다. 아내와 어린 딸을 외국에 보내놓고 일에만 전념했습니다. 사장으로서 삶은 외양은 그럴싸했으나 나의 내면은 늘 거북함을 안고 살았습니다. 책임감이 강하던 나는 늘 과도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또한 겉보기와 달리 내향성을 지닌 나는 클라이언트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업무 외적으로 술자리를 갖고 그들을 접대하는 것이 불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가정의 오순도순한 재미도 일에 밀렸습니다. 어린 딸이 어느 날에는 아빠 오늘은 좀 일찍 놀러와 라고 말할 만큼 나는 바쁜 하숙생 아저씨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요컨대 사람들이 희망의 자리라고 말하던 모험기업의 CEO 자리는 내게 맞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희망 아닌 것들이 나의 희망을 대신하는 길이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합류했고 또 합류하고 싶어 했던 시대적 길의 한 갈래였지만 나는 그 길 위에 서서 길을 잃었던 것입니다. 참다운 나는 없고 내 삶의 주인이 따로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것은 주주와 직원과 거래처가 규정하는 사회적인 나만 존재하는 길이었습니다. 조직을 지키고 키워내야 한다는 의무감에 짓눌린 그 길은 내게 더 이상 희망일 수 없었습니다. 그 길 위에서 더 이상 희망일 수 없는 지점에 다다랐을 때 나는 그 길을 버리고 새로운 길 위에 서기로 결심했습니다. 기업이라는 조직을 떠나기로 했고 도시를 버리기로 했습니다. 삶의 구비를 따라 흐르다가 까맣게 잊었던 꿈, 버려야 했던 꿈을 되살려 불러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항상 좋아했던 것은 학교였고 숲이었습니다. 밥벌이 일상을 넘지 못하는 박제된 삶을 청산하고 숲에 들어가 자연을 노래하고 안내하고 더러 가르치며 살기로 했습니다.
유서를 쓰는 마음으로 아내를 해유하고 때로 협박도 해가며 설득했고 결국 대표이사 자리를 사임하고 서울의 집도 팔았습니다. 대신 충북 계산에 산을 장만하고 오두막을 지어 소박한 학교를 열기로 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유학을 다녀온 뒤 대학으로 돌아가 선생이 되고 싶었던 20대의 꿈을 이루기에는 늦은 나이가 되었지만 숲속에서 내 방식의 오두막 학교를 열고 자기다운 삶, 더불어 사는 삶을 고민하는 이들을 모아 행복한 삶, 생태적인 삶을 안내해주는 무면허 선생 노릇을 하겠다는 꿈을 마흔에 다시 세우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두막의 전기를 끌어오는 데만 2년이 걸렸습니다. 5, 6월 떼약볕으로 샤워하며 맨손으로 돌을 나르고 흙을 퍼 담으면서 오두막을 지었습니다. 고물 트럭이 험한 산길에서 주저앉기를 여러 차례 반복했습니다. 아침이면 손가락이 펴지지 않을 만큼 쓰지 않던 근육들은 힘겨워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삶이 좋습니다. 양복을 벗어 던지고 대신 등산복이나 작업복으로 땀 흘리며 숲을 누비고 자연이 인간에게 가르치는 이야기를 안내하는 지금의 삶이 나는 정말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답은 명료합니다. 그것이 나이기 때문입니다. 이 삶이 바로 나다운 삶이기 때문입니다. 숲에 있을 때 나는 행복하고 자연의 가르침을 사람들과 나눌 때 아, 내가 정말 숨쉬고 있구나, 살아있구나 라고 자각하기 때문입니다. 삶은 그런 것입니다. 자기 호흡대로 숨 쉴 때 삶은 정말 행복해집니다. 숲에는 태어난 자리를 억울해하는 생명이 없다. 모든 생명은 하나의 주체로서 살 권리와 능력을 이미 그 씨앗 안에 부여받고 태어납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우리 삶에 잃어버린 주인 자리를 되찾는 데 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지닌 본래의 능력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삶이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온 삶에 필요한 기교를 더 많이 알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자연의 생명에 부여한 또 다른 중요한 법칙을 이해해야 합니다. 생명 각자가 주체로서 살아갈 힘은 선택의 능력에 바탕하고 있습니다. 생명체는 모두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 인간의 삶은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잠들 때까지 매 순간이 선택의 연속입니다. 나무는 스스로 선택하여 빛의 방향으로 잎과 가지를 키우고 동물은 스스로 선택하여 먹이를 찾아 혹은 쉴 곳을 찾아 움직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삶을 선택과 그 결과의 집합물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선택할 수 없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도, 짐승도, 나무도, 들풀도 모두 선택할 수 없는 것이 딱 한 가지 존재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강연을 하거나 숲을 안내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은 여러 답을 내놓습니다. 그 중에서 가끔 죽음을 답으로 제시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질게 마음먹은 사람들의 자살 소식을 가끔씩 접하기도 합니다. 물론 죽음을 선택하는 예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이것은 제한적으로만 옳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예외도 허용되지 않는 정답은 오히려 죽음의 반대편에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태어나는 것, 즉 탄생입니다. 태어나고 싶다고 태어날 수 있는 생명체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또 자신이 나고 싶은 자리에 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가진 생명체가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나는 이것을 모든 생명체에 부여된 탄생의 불가역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형성되는 바꿀 수 없는 관계들을 포함하여 숙명이라고 정의합니다. 어느 곳이건 숲은 숙명의 증거들로 지천입니다. 숲에 서서 나무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머무는 이 숲에는 50년쯤 자란 버드나무가 살고 있습니다. 빛을 향해 튼실한 줄기를 키우고 부드러운 가지를 내온 덕분에 수영의 자태가 어느 인공의 조경수보다도 아름답습니다. 알다시피 버드나무는 물을 좋아합니다.
나무 옆에는 아주 작은 야생의 옹달샘이 하나 있는데 이 버드나무는 아마도 그래서 이곳에서 발아했겠지요. 옹달샘이 생성하는 풍부한 수분이 우연히 날아온 버드나무 씨앗의 발화를 도운 덕분에 그 씨앗은 지금까지도 그 삶을 키워왔습니다. 그는 저 작은 옹달샘의 도움으로 이만큼 큰 것입니다. 식물 대부분은 자신의 종자를 자기로부터 멀리 내보내기 위해 큰 공을 들입니다. 식물에게 숙명은 그런 것입니다. 성숙한 씨앗이 자신을 부모로부터 분리하여 옮겨주는 매개체를 만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숙명은 예비됩니다. 바람, 물 혹은 동물 등의 움직임에 몸을 싣고 떠나 우연한 장소에 떨어졌을 때 발화할 수 있는 물리적 조건을 만나면 그들의 숙명은 시작됩니다. 이제 씨앗은 그곳을 어쩌지 못합니다. 그 땅이 그에게 주어진 삶의 여건입니다. 씨앗은 오직 그 주어진 여건에서 발화를 통해 나무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인간에게도 그것은 숙명입니다. 인간 또한 나무처럼 부모의 몸을 빌려 어느 시간대에 태어나 그곳에서부터 자신의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 환경이 비옥하든 척박하든 태어난 자리에서 그의 삶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힘겨운 자리에 태어난 억울함이 있다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어떤 생명체도 태어나는 시간과 장소 혹은 여건에 대해 선택할 권리를 부여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불공평하게 생각하고 태어난 자리를 억울하게 여기는 원인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태어남과 그 여건을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조물주가 그 생명에게 부여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즉, 조물주가 모든 생명 있는 존재들에게 부여한 본래의 명, 즉 숙명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그대도 살면서 태어난 자리가 억울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탄생의 불과 역성이 가혹하다 생각한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퍽 오랫동안 그런 분노를 안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숲의 생명체들이 걷는 길을 보면서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숲속의 식물들이 각자 씨앗이 떨어진 자리에서 제 삶을 살아내는 모습을 수도 없이 보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숲은 그 생명체들이 숙명을 대하며 살아가는 방식을 보여줌으로써 오랫동안 내 가슴을 차지했던 억울함을 씻어 주었습니다. 한결 편안한 마음으로 삶을 대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아직 이 마음에 공감하지 못하는 그대라면 억울한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조금 더 숲의 가르침에 귀 기울여보면 좋겠습니다. 숙명이 지천인 숲이라지만 생명 각자는 발아한 그 자리에서 눈부시게 아름다운 그들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나는 아직 주어진 자리가 억울하다고 분노하는 나무 한 그루, 풀 한 폭이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들풀도 떡잎을 버려야 꽃이 핀다. 풀과 나무를 구분하는 방법을 아시는지요? 몇 가지 기준이 있지만 전문적인 방법 중 하나를 들면 바로 눈입니다. 일반적으로 풀은 눈을 만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무는 눈을 만들어 해마다 제 삶을 키워갑니다. 봄이 왔을 때 나무가 새로운 잎을 내고 어린 가지를 키우고 꽃을 피우는 곳은 모두 겨울 눈입니다. 소나무나 잣나무 같은 나무들은 봄이 오면 전년도에 이미 만들어 놓은 겨울 눈에서 싹을 틔워 1년에 한 번만 생장합니다. 반면 느티나무 같은 나무들은 봄에도 새 가지와 잎을 내고 여름에도 새로운 눈을 만들어 그곳을 통해 다시 가지와 잎을 냅니다. 나무마다 제 특성에 맞게 매년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이를 통해 나무는 자라고 자기의 모양새를 만들어 나갑니다. 결국 나무들은 매년 자기가 자라고 싶은 만큼 눈을 만들어 자신의 나무 모양을 만드는 셈입니다. 이러한 점을 알게 되면서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1000년 이상 살고 있는 나무들은 매년 눈을 키우고 새싹을 틔워 잎과 가지를 내며 자라왔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 세월만큼 수많은 가지를 뻗으며 삶을 지속해 왔을 텐데 그들이 만들었을 그 수많은 가지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모두 몸에 달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오래된 나무는 수많은 나뭇가지를 단 채 무척 큰 몸집을 지탱하고 있어야겠지요. 그러나 오래된 나무를 보면 오히려 웅장하면서도 간결한 몸집을 유지하고 있는 편입니다. 오래된 나무들의 아름다운 모습에는 어떤 사연이 녹아 있는 것일까요? 지금 거목이 된 나무들은 어떻게 성장했고 어떻게 자신의 모양을 만들어 왔을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는 강원도 정선 두이봉에 서 있는 주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목은 한자로 붉은 나무라는 뜻입니다. 어린 나무가 아닌 늙은 나무의 줄기를 살펴보면 이 나무에 붉은 나무라는 이름이 붙은 까닭을 알 수 있습니다. 줄기의 색깔이 독특하고 품격 있는 붉은 빛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무를 행으로 자르면 나이트를 볼 수 있는데 그 또한 붉은 빛을 띱니다. 그래서 붉은 나무, 즉 주목이라 했겠지요. 이 나무는 살아 천년, 죽어 천년이라는 별명을 얻었을 정도로 아주 느릿느릿 자라고 오래오래 살며 죽어서도 오랫동안 장성의 위용을 품은 채 꼿꼿이 서 있는 편입니다. 천년기념물 제433호인 정선 두이봉의 주목은 1400여 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고구려가 수나라를 막아내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길고 긴 시간을 살아내고 있는 셈입니다. 100년도 살지 못하는 우리는 이 주목 앞에서 그리고 모든 나무 앞에서 겸손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숲의 나무가 그러하듯이 삶은 모색과 버림과 상실을 통해 이어지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쌓은 모색과 버림과 상실 중 아름다움이 깃들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경계로 가라. 그곳에 누군가의 길이 있다. 나는 경계에 머무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를테면 어떤 모임이나 행사에 참석할 때마다 가급적 중앙보다는 가장자리에 앉기를 좋아합니다. 가장자리는 어쩌면 말석에 가까운 자리이기도 합니다. 말석은 중요한 사람들이 앉는 중앙의 자리와는 비켜 있으므로 크게 눈에 들지 않는 자리입니다. 그곳은 타인들의 부담스러운 시선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고 드나듦에 있어서도 비교적 자유로운 자리입니다. 여행 중 잠시 멈춰 서서 주변의 경치를 감상할 때도 나는 경관의 중심부가 아닌 어느 경계의 지점에 서서 바라보기를 좋아합니다. 바다를 음미할 때 나는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백사장이나 암석지대에 서기를 좋아합니다. 강 한 구비를 감상할 때도 그렇습니다. 땅이 강을 만나고 다시 그 땅이 강물의 흐름을 따르며 굽이쳐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는 어느 공면의 지점이 좋습니다. 경기도 양평 근처 남한강 줄기와 북한강 줄기가 합쳐지는 두물머리처럼 여러 갈래 물길의 합수 지점도 무척 좋아하는 편입니다. 혹은 하늘이 구름을 타고 산으로 내려와 산과 섞이면서 하늘과 산의 경계가 지워진 어느 지점, 또는 논밭이 계속 이어지다가 숲이 시작되면서 서서히 곡선을 형성하는 곳, 그리고 사고 파는 사람들이 한바탕 떠들썩하게 섞이고 부딪히는 장터 같은 곳도 내가 좋아하는 경계의 지점들입니다. 장소만이 아닙니다. 시간에 있어서도 나는 경계의 구간을 좋아합니다. 이럴테면 밤이 낮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푸르스름한 여명의 시간, 혹은 이제 막 가장 키가 작은 새싹들이 제일 먼저 들판을 파릇파릇 수놓기 시작하는 늦겨울과 봄의 계절적 동거기간, 또 온갖 꽃들과 녹음이 섞이기 시작하며 서로의 빛깔을 자랑하는 추나 경계의 시간, 붉거나 노랗거나 아직 푸르른 잎들이 겹쳐지는 여름과 가을의 경계 시간, 부는 바람에 우수수 새떼처럼 낙엽들이 흩어지며 차가운 빛으로 변해가는 추동 교차의 시간. 이렇듯 공간에 있어 경계는 늘 이쪽과 저쪽이 섞이는 자리입니다. 경계에 걸려있는 시간 또한 이 순간과 저 순간이 절묘하게 겹쳐지는 찰나와도 같은 지점입니다. 그래서 경계는 열려있는 공간이고 잠시 흐름이 멈춰진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내가 경계를 좋아하는 이유가 아마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와 다른 하나가 빚어내는 어떤 모호한 아름다움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은 모호하기 때문에 부드럽고 열려있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 있는 곳입니다. 숲에도 경계가 존재합니다. 숲이 들이나 마을과 만나는 지점, 혹은 숲이 수면이나 해수면과 만나는 지점 같은 곳을 생각하면 되겠지요.
숲의 경계 또한 여러 경계의 공간처럼 다양함이 섞이는 지대이고 상대적으로 열려있는 공간입니다. 숲에 있어 경계는 기회의 땅입니다. 그곳은 밭이나 농가 달리 사람의 간섭과 교란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공간입니다. 아울러 숲의 주류들로부터도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만화방창 자유의 공간입니다. 이미 숲속의 제 영역을 차지한 크고 우거진 나무들의 그늘로부터 조금 떨어져 있는 가장자리가 바로 숲의 경계지대입니다. 그곳은 사람의 지나친 간섭과 숲속 기득근 세력의 영향력 사이에 존재하는 이쪽과 저쪽의 사각을 이루는 좁고 기다란 띠 같은 공간입니다. 경계의 지대를 찾아 제 삶을 살아가는 생명들을 보노라면 우리 모두가 제 꼴을 찾아 살아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키가 작고 여린 풀이나 떨기나무들은 숲의 중앙부를 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차라리 숲의 경계의 지대를 택합니다. 그곳에서 각자 제게 맞는 전략으로 위험을 피하며 자신을 꽃피우는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또한 서로가 서로를 살찌우는 선순환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지금 세상은 모두에게 주류의 삶을 살라고 합니다. 모두가 숲의 한복판에서 가장 큰 키를 키우고 가장 화려한 꽃을 피워야 훌륭한 삶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숲의 한가운데를 차지할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중심이 되기를 원한다면 세상은 더욱 치열하고 각박해질 뿐입니다. 모두가 주류라 부르는 삶을 살 이유도 없습니다. 누군가는 그토록 아름다운 경계의 길을 걷도록 태어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세상의 중심부에 갇혀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저답게 살 수 있는 공간을 찾아 저답게 자라고 저다운 꽃을 피우면 족합니다. 그것으로 각자는 행복하고 생명의 공동체는 더욱 풍요롭게 지속되는 것입니다. 창조주의 뜻이 분명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기에 나는 언제나 경계의 삶을 즐거워합니다. 네, 책 내용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저자는 숲이라는 위대한 유기체의 생태를 통해 나고 살고 이루고 죽는 것에 관한 지혜를 은유처럼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무와 들풀, 새와 곤충, 해와 달, 숲에 거하고 고하는 존재들이 보여주는 나고 살고 이루고 죽는 것에 지혜를 엿보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나무와 들풀이 중심을 이루고 다른 존재들이 어울려 사는 숲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자신에 관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간 우리는 희망이 아닌 것들로 우리의 희망을 채워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숲의 가르침을 전하며 나는 오직 희망인 것들로 그대의 삶이 가득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온하십시오.